이번 시간은 마지막으로 정부 수립 후 1950년대까지 전개된 이승만 정권의 조선산업 육성 정책에 대하여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평양 전쟁기 선박 상실 및 일본인 철수에 선박이 사용되는 등의 이유로 해방 후 국내 해상 수송력은 극히 미약했습니다. 그 공백은 일본선을 중심으로 한 외국선에 의해 메워졌습니다. 따라서 선봉량 확충은 일공화국 정부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 중 하나였으나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었기에 한국전쟁 발발 때까지 암묵적으로 묵인되었습니다. 일공화국 정부는 6.25 전쟁을 계기로 본격적인 선박 확충에 나섰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물자 수송이 급격히 늘어난 것에 비례해 부족해진 해상 수송력을 미군이 일본 선박들을 대규모로 동원하여 메웠기 때문이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미국의 일본 중시 정책이 노골적으로 강화된다고 판단하고 그 대응 전략으로 반일 정책에 기치를 걸었던 이승만 정권에게 있어서 일본선의 국내 해상 수송력 잠식은 정치적인 면에서도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숙제였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계획조선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계획조선은 일제가 태평양 전쟁기 전쟁 수행을 위한 해상 운송력 확충을 위해 실시한 전시계획조선 시스템을 참고한 것이었습니다. 계획조선을 위하여 국영기업 대한조선공사에는 거액의 저리융자 및 시설 확충이 국가주도로 이루어졌고 중소조선소들에는 계획조선에 수반한 자금 지원 및 시설 확충을 계획했습니다. 1955년 전담 행정기관으로 해무청을 설치하여 해사행정을 전담하도록 하고 1958년에는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장치로 선박 건조비의 최대 40%까지를 국가가 보전하는 조선장려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의 계획조선과 조선산업 육성 정책은 추진 의지에 비례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조선산업 육성의 핵심이었던 계획조선의 저조한 실적은 정부가 실제 의지가 있었는지 자체를 의심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육성 실패의 주요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해운업을 중심으로 한 조선시장의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입니다. 해무청이 제시한 계획조선의 정부 지원책은 조선시장의 새로운 수요 창출에 동기를 제공할 수 없었습니다. 계획조선에 의한 선박 건조 희망자가 극히 적었고 선박을 건조한 경우에는 정부 융자금을 갚지 못해 선박을 차압당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둘째는 해무청이 계획조선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밀접하게 연결시키지 못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정책을 시행한 것입니다. 해무청은 수요자 측 상황과 관계없이 조선소에 건조할 선박을 할당하고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여 조선을 진행시켰습니다. 해무청의 추진 의혹이 앞선 결과로 분석할 수 있으나 이 점은 계획조선의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서 계획조선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수요자인 해운업계는 계획조선이 수요에 입각한 조선이 아니라 조선이 선행하고 수요가 이에 따라가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고 비판하고 앞으로의 계획조선은 해운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정한 수요를 먼저 확보해야 함을 촉구하였습니다. 반면 공급자인 조선업계 역시 정부가 건조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조선소에 조선만 강요하는 바람에 업계의 곤란이 크고 계획조선이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선박을 양도받을 선주까지 정부가 결정해 주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셋째는 계획조선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정부의 미약한 재정 능력으로 볼 때 계획조선처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사업은 원조 자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조 자금 조달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직접적인 이유는 당시 미국의 대한경제정책 기조와 상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정책은 인플레 억제를 통한 한국 경제의 안정에 중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한 최우선의 방침이 한국 정부의 재정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정부 투자가 필요한 계획조선에 대해 원조 자금의 사용 결정권을 가진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계획조선의 자금 조달은 이승만 정권이 운용 가능한 자금인 정부 보유불과 산업부문 국채를 통해 조달하였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업정책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완벽한 수준에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시행 과정을 통해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해 나가면서 완성된 틀을 갖추는 것이라고 한다면 계획조선이 실패한 세 가지 문제점 중 보다 근본적인 실패 원인은 계획한 자금 조달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조선의 수요자 측과 공급자 측이 해무청의 계획조선에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으로 요구한 것은 정부 지원 강화였습니다. 계획조선의 시행 과정에서 해무청은 스스로의 판단보다 조선시장이 허약하다는 것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해무청이 1956년부터 추진하여 장시간의 노력 끝에 법제화한 조선장려법은 이런 인식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이승만 정권기 계획조선에 적용되지 못하고 사문화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선박건조비 최대 40% 국가 보조라는 법률 내용을 뒷받침할 재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획조선의 실패는 공급자인 조선산업의 부진을 의미했습니다. 시설확충계획은 대부분 계획에 그쳤고 대한조선공사는 정부의 막대한 특혜 속에서도 1950년대 대표적 부실 공기업이었습니다. 민간에 불화된 중소조선소들도 부족한 일감과 빈약한 자본력으로 경영난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정권에 필요한 선박의 자급과 기간산업으로서의 조선산업의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추진된 계획조선 정책은 결과를 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일제시기와 박정희 시대를 염두에 둔 산업정책사적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우선 일제시기와 관련해서 보면 이승만 정권은 반공과 함께 반일을 정권 유지의 이데올로기적 근간으로 삼았으나 산업정책과 관련해서는 전시계획조선이라는 일제의 증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이승만 정권이 반일 정책을 강화해가는 과정에서 일제의 전시체제기 산업정책에 주목한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제한된 조건에서 단기간에 대량의 선박 건조가 필요하다는 상황 설정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중에 일본 선박 대체를 위해 단기간에 대량의 선박 건조가 필요한 상황과 조선산업의 산업적 기반이 허약하다는 제한된 조건은 태평양 전쟁기 일제가 전시계획조선을 추진했던 상황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승만 정권의 조선산업 육성 정책은 일본인이 경영한 조선소라는 물적 기반을 토대로 전시계획조선이라는 일제의 군수공업 확충 시스템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일제 시기와 강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각도로 보면 이승만 정권의 산업정책이 대일 강경일변도의 정치적 자세와 달리 일제의 군수공업 확충 시스템까지 이용하는 유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승만 정권의 조선산업 육성 정책은 박정희 정권기 조선산업 육성 정책과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조선산업이 국가 주도로 육성해야 될 핵심 공업이라는 정책 기조가 계승되었기 때문입니다. 일제 시기와의 연속성이 시스템의 수용과 응용에 한정된 것이었다면 박정희 시기와의 연속성은 내용적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조선산업은 산업 기반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박정희 정권기 중점 육성 산업의 대상에서 한 번도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정권기 조선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